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침은 당뇨인에게 저녁 공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녁에 공복을 유지해라. 이게 저녁밥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녁밥은 먹고 그 이후에 3, 4시간 금식을 한 뒤에 잠을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 소화기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위장을 비우고 자면요. 소화기가 비워진 상태로 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폐물이 안 남아요. 우리가 습단, 담적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자야 소화기가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야 뇌도 쉽니다.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게 되면 나는 자는 것 같지만 뇌가 같이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장이랑.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게 되고 뇌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비우고 자야 식후 3, 4시간 금식을 해야 뇌도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래야 아침에 공복혈당을 재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3, 4시간 금식 안 하고 견과류는 괜찮겠지, 사과 한두 조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먹은 날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먹은 날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3, 4시간 금식은 필수이고 3, 4시간 금식 후에 7, 8시간 자면 합치면 한 12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아주 쉽게 12시간 공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뱃살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하고요. 굉장히 또 아침밥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인들을 위한 최고의 식사법은 어떤 걸까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침은 이게 습관의 문제고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해서 안 먹는다 이러면 진짜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침을 든든하게 포만감 있게 드시는 게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도 아침을 먹는 그룹이 당뇨 위험도 더 적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꼭 드시고 든든하게 드시면 좋겠고 점심은 내 활동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저는 앉아서 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점심은 주먹밥 요만한 거 2개 정도 먹고 끝내요. 왜냐면 앉아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없어서 그런지 과식을 하거나 외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많이 움직여.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도 활동량이 많아. 이런 분들은 내 활동량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일하시면 그 활동량을 감안해서 점심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녁은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저녁 식사인데 안타깝게도 가장 적게 먹어야 하는 게 저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죠. 하지만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처럼, 그리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저녁을 좀 간단하게 먹고 3, 4시간 금식하잖아요. 그럼 정말 공복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고기도 저녁 메뉴로 안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환자분들이랑 같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고기를 먹으면 3, 4시간 금식을 해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기 먹으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높아요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고기를 먹으면 보통 한 2배 정도 걸립니다. 소화를 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6, 7시간의 금식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고기를 늦게 먹죠. 보통 회식 메뉴로. 그리고 또 많이 먹게 되죠. 하다 보니까 고기가 당장은 혈당이 덜 올라가니까 당뇨에 좋은 음식이다 알고 있는데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자다 보니까 공복혈당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소식, 소화가 될 만큼 특히 고기는 좀 피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고기를 끊고 채식만 하면 당뇨가 나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고기 먹는 건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고기는 아예 안 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고기를 안 먹는 채식만 한다고 해서 당뇨가 낫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당뇨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잘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 운동이나 활동량이나 체질적인 문제나 내 소화기 상태나 수면, 스트레스 모든 걸 고려를 해야 당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 안 나오면 당뇨가 낫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를 안 먹더라도 트랜스 지방 많이 함유된 음식들, 튀긴 거 이런 것도 드시더라고요. 고기 안 드시는 분들. 그러면 또 어차피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냐, 한약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간은 혈당을 저장했다가 그리고 방출했다가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 수치가 높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지방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진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면 손톱에 세로줄이 많고 거칠고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럴 때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심장인데, 심장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나는 평소에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분들이 심장이 좀 약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혈당이 좀 잘 안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나는 음식을 먹으면 뭐 더부룩해요, 가스차요, 속이 쓰려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음식을 먹었을 때 식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두세 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 두세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관리법도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한약도 처방을 맞춤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생활관리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 너무 극단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당 올라갈까봐. 근데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또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음식을 덜 먹으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덜 먹으니까 췌장이 나 일할 게 없네? 좀 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췌장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지 못하지만 췌장이 흉추 7, 8번 쪽에 있거든요. 아주 깊숙이. 그래서 흉추 7, 8번 부위를 좀 자극해주는 마사지 볼을 이용하거나 폼롤러 같은 걸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고요. 마사지 힘들다 이러면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수면인데요. 우리가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히 췌장 회복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 환기가 대표적이에요. 환기가 실제 연구를 해보면 췌장의 베타세포를 회복을 시켜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기를 끓여서 그냥 차처럼 물 대신에 꾸준히 드시면 췌장 회복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당 수치, 당화혈색소 검사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당화혈색소 검사만 가지고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 분비량을 모르면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당화혈색소가 5%대인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4였어요. 근데 나는 당뇨가 아닌데 그냥 한번 와봤어요,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해보니까 5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펩타이드 검사인데 시펩타이드의 정상 범위가 1에서 3.5거든요. 이분의 시펩타이드 수치는 5점대인 거죠. 그러면 이분은 당화혈색소는 당장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췌장이 엄청나게 많은, 정말 극도로 일을 해서 무리하게 일을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3.5까지 정상 범위인데 5점대까지 무리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몰랐으면 이분에게 당뇨 괜찮네요, 정상이네요 라고 돌려보냈을 텐데, 인슐린 분비량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혈당이 안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췌장의 보상작용이 끝나면 나중에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의 사례는 당화혈색소가 12%대로 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혈당이 높은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은 1.07에 불과했습니다. 1에서 3.5까지 정상 범위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12%면 더 일해야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더 나와야 하는데 이분의 췌장은 보상작용이 끝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엄청나게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히니까 지쳐버려서 1.07까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려면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하면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슐린 저항성 수치도 알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인슐린 분비량을 가지고 수식에 대입을 해서 숫자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당화혈색소가 5.4밖에 안 되지만 인슐린 분비량이 5점대였던 분은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만큼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화혈색소만 검사하시면 안 되고 인슐린 분비량을 반드시 검사를 하셔서 시펩타이드 검사,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까지 계산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몸 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